고요한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리는 날이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한 작은 북카페 사유의 숲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책장 가득한 책 냄새와 은은한 커피 향이 어우러져 바깥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공간이었다. 이곳의 주인 이서연은 카운터에 기대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 카페의 분위기와 꼭 닮아 있었다. 수수한 면 티셔츠에 청바지 질끈, 묶은 머리카락은 평범해 보였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듯한 고든 자세는 그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암시했다. 그녀는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 UDTSAL의 전설적인 중령이었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때 카페의 낡은 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며 평화가 깨졌다. 육중한 체구의 사내들 몇몇과 함께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천박한 기운을 풍기는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태산건설의 회장이자 뒷골목의 지배자로 더 유명한 조태석이었다. 그의 등장은 카페의 고요한 공기를 순식간에 오염시켰다. 그들은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며 자리를 잡았다. 조태석의 무리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있던 노부부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노인의 낡은 옷차림을 비웃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롱하는 저급한 언사가 오갔다. 노부부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 다른 손님들은 그들의 위세에 눌려 고개만 숙였다. 서연은 읽던 책을 조용히 덮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나와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조태석의 부하 중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앞을 막아섰다. 그는 위협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어이 아가씨, 여긴 어른들이 노는 곳이야. 저리 가서 커피나 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동시에 다른 손으로 팔꿈치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카페 안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조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진 부하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머지 부하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제히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닌 그저 힘만 센 불량배에 불과했다. 서연은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정확히 노렸다. 한 명의 주먹을 흘려보내며 옆구리를 가격했고 다른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목덜미를 손날로 내리쳤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제압이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아 조태석의 부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서연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손을 털며 조태석 앞에 섰다. 이제 카페 안에는 두 사람만이 마주보고 있었다. 조태석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제국에 상처를 낸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내년 정체가 뭐야? 조태석이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릎 꿇려왔지만 이런 식의 저항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특히 여자에게서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서연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깊은 심해와 같아서 조태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오늘은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타인의 존엄성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죠. 회장님께서는 그 기본을 잊으신 것 같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카페 안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선언과도 같았다. 이 가게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부하들 데리고 당장 꺼지세요. 조태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복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이 여자를 찾아내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비참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자리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서연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보냈다. 오늘의 굴욕 반드시 갚아주겠다. 네가 누구든 어디에 숨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땅에 묻어버릴 거야. 조태석은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부하들과 함께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갔다. 그의 등장은 폭풍과 같았지만 퇴장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가 사라지자 카페 안에 긴장된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손님들은 경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노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서연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어서 자리에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내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카운터로 돌아가 차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의 경류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조태석 같은 인간들을 수없이 봐왔다. 권력과 돈을 무기 삼아 약자를 짓밟는 자들. 그녀가 군복을 벗은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런 부조리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세상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조태석의 눈빛은 그가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그의 차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교육이 필요한 모양이군. 707 특임대조차 두려워했던 UDT식 교육이 어떤 것인지 이제부터 제대로 알려주지. 그날 저녁 태산건설 빌딩의 회장실은 냉기로 가득했다. 조태석은 값비싼 크리스탈 잔의 양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하지만 술기운도 낮에 당한 굴욕감을 씻어주지는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여자 하나에게 그렇게 무참히 쓰러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 계집 당장 알아봐. 이름, 나이, 가족, 친구, 과거까지 샅샅이 뒤져서 내 앞에 대령의 조태석은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분노는 단순한 자존심의 상처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의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생겼고 그는 그 원인을 뿌리 뽑아야만 했다. 비서는 덜덜 떨며 회장실을 나갔고 조태석은 정보원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그녀를 찾아낼 작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싸움 좀 하는 여자로 생각했다. 약간의 돈과 협박이면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로 여겼다. 같은 시각 이서연은 카페 정리를 마치고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왔다. 그곳은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과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었다. 벽 한쪽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동료들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치열했던 훈련 생사를 넘나들던 작전,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전우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낡은 군용 더플백을 열었다. 그 안에는 군복과 함께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와 각종 정보 수집 도구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사용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조태석의 등장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는 선을 넘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익숙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여러 개의 보안 프로그램을 거친 암호화된 네트워크가 열렸다. 그녀는 유령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정보 채널에 접속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태산건설의 조태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북카페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적의 심장을 꿰뚫어보는 특수부대 지휘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다. 조태석이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제국 전체를 분석하고 있었다. 조태석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암흑 속에서 거대한 빙산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배와 같았다. 수면 위에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만을 보고 그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본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헌법 기념일에 시작된 작은 시비는 이제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다짐했다. 이 전쟁의 끝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리라고. 조태석의 분노는 다음 날 아침까지 식지 않았다. 최고급 가구로 채워진 그의 사무실은 주인의 심기를 반영하듯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밤새 그 여자 이서연에 대한 모욕감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자신의 부하들을 그렇게 손쉽게 제압한 여자가 평범한 카페 주인일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오른팔인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조태석은 보고서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이서연 30대 중반, 고아 출신으로 평범한 지방대학을 졸업했고 몇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작은 대출을 받아 북카페를 차렸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게 다야 가족도 친구도 특별한 경력도 없이 조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 부장을 쏘아보았다. 그의 정보망은 경찰이나 국정원 못지않다고 자부해왔다. 그런 그들이 하룻밤 사이에 알아낸 것이 고작 이것뿐이라니 그의 자존심이 다시 한번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군 기록이나 경찰 기록도 깨끗합니다. 마치 유령처럼 기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서연의 군 관련 기록은 최고 등급의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조태석의 정보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조태석은 한동안 보고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기록이 없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어제 자신이 본 것이 우연의 일치이거나 그녀가 과거에 운동 좀 했던 여자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오만함은 합리적인 의심을 집어삼켰다. 그래, 별 볼 일 없는 년이었군. 그는 코웃음을 치며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어디서 싸움 좀 배웠다고 감히 내 앞에서 까불어 좋아. 그렇다면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줘야지. 법이나 주먹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진짜 힘이라는 걸 말이야. 조태석의 복수는 비열하고 체계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대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일상을 서서히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서연의 카페가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다. 그는 부하들을 보내 늙은 건물주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건물주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소시민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덩치 큰 사내들은 그에게 세무조사와 소방 안전점검, 그리고 갑작스러운 재개발 계획 등을
넌지시 흘렸다. 그들은 직접적인 협박 대신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하여 그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건물주는 이 모든 일에 배후에 태산건설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겁에 질렸다. 결국 건물주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사정했다. 이 사장 미안하네. 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지. 혹시 높은 분들한테 무슨 실수라도 한 거 아니야. 제발 어떻게 좀 해결해 주게. 안 그러면 내가 길거리에 나은 게 생겼어. 서연은 그의 목소리 너머에 있는 거대한 압력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건물주를 안심시켰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사장님께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에 건물주는 잠시 안정을 찾았지만 현실적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서연은 이 통화로 조태석의 게임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조태석의 다음 공격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는 전문적인 댓글 부대를 고용하여 이서연과 그녀의 카페 사유의 숲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지역 맘카페, 맛집, 블로그, SNS 등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거짓 후기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그 카페 주인 불친절의 끝판왕임. 커피에서 벌레 나왔는데 사과도 안 하더라. 사실 거기 불법 도박장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등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내용들이었다. 깨끗하게 관리되던 카페의 온라인 평점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졌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서연은 매일 밤 자신의 카페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반박하거나 해명하지 않았다. 지금의 해명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모든 게시글의 IP 주소와 작성 시간 유포 경로를 조용히 수집하고 기록했다. 물리적인 괴롭힘도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새벽 누군가 카페에 유리창에 돌을 던져 산산조각 냈고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죽고 싶냐. 당장 꺼져 같은 험악한 욕설이 적혀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단순한 동네 불량배의 소행으로 치부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할 뿐이었다. 그들 역시 태산건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서연은 깨진 유리 조각을 혼자서 묵묵히 치웠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조태석은 그녀를 평범한 여자로 보고 그녀의 일상을 파괴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잘못 짚었다. 그는 그녀의 일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한 단골 여대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깨진 유리창을 막아놓은 합판을 보며 카페로 들어왔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인터넷에 이상한 글도 많고 제가 다 신고해 놓긴 했는데 그녀는 진심으로 서연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잠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곧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학생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내밀었다. 이 작은 연대와 위로는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끼는 이 작은 공간과 이곳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한편 조태석은 김 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건물주는 거의 넘어왔고 인터넷 여론도 최악입니다. 가게 매출도 반토막 났고 어제는 선물도 좀 보내줬습니다. 아마 제 발로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빌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조태석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여자 하나쯤 짓밟는 것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는 값비싼 시가에 불을 붙이며 승리를 예감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말려 죽여. 감이나 조태석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승리를 확신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때 이서연은 어두운 다락방에서 자신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는 태산건설의 조직도와 조태석의 모든 비자금 흐름, 그리고 그의 약점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조태석이 던진 진흙탕 싸움에 같이 뛰어드는 대신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조용한 북카페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노리는 저격수의 눈빛이었고 작전 개시를 앞둔 지휘관의 냉철함 그 자체였다. 조태석의 오만한 복수극은 이제 막을 내리고 진짜 교육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잠자던 맹수가 마침내 눈을 뜬 것이다. 며칠 동안 이어진 조태석의 비열한 공격은 서연의 작은 카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굳게 닫힌 문에는 여전히 욕설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침묵이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오히려 그녀의 침묵은 조태석의 오만함을 부추기고 그의 악행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할 수 없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였다. 그녀는 조태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가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평범한 북카페 주인 이서연의 시간은 끝났다. 전장의 그림자 유령이 다시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카페 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군용 더플백을 열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특수 제작된 노트북, 각종 도청 장치와 추적기, 그리고 위장용 소품들. 먼지 쌓인 장비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난 듯 차가운 빛을 발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노트북을 켜고 익숙하게 암호화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단순한 타이핑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정교한 파괴 행위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태산건설의 내부 서버였다. 조태석은 자신의 회사 보안 시스템이 철옹성이라 믿고 있었다. 수억 원을 들여 구축한 방화벽과 보안 전문 인력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국가 간의 사이버 전쟁을 수행하던 서연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수준에 불과했다.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녀는 마침내 태산건설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작은 뒷문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것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도 감지할 수 없는, 오직 그녀만이 드나들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 그녀는 즉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회계장부 내부 결제, 서류, 임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방대한 정보가 그녀의 노트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조태석의 범죄 제국을 지탱하는 검은 돈의 흐름을 발견했다.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정치인들에게 건네진 뇌물, 내역 건설 현장에서의 자재 빼돌리기와 안전규정 위반 증거들. 그것들은 하나하나가 태산건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디지털 정보만으로는 부족했다.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증거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했다. 서연은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조태석의 핵심 측근들의 신상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약점, 비밀,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 다음 단계였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인물은 조태석의 오른팔인 김 부장이었다. 그는 조태석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장이었지만 동시에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서연은 그가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김 부장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했다. 김 부장은 매일 밤 퇴근 후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있는 비밀스러운 바 바로 향했다. 그곳은 정재계 인사들과 조폭들이 은밀하게 만나는 장소로 조태석의 로비가 이루어지는 아지트와 같은 곳이었다. 서연은 변장의 귀재였다.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는 옷차림과 안경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바의 근처에 잠복했다. 그녀의 목표는 바의 가장 구석진 VIP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경비가 삼엄하고 내부 구조도 파악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불가능은 없었다. 그녀는 바의 전력 시스템 도면을 해킹하여 CCTV의 사각지대와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작전은 한밤중에 시작되었다. 서연은 건물의 환풍구를 통해 유령처럼 내부로 잠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고양이보다 더 은밀했다. 레이저 감지기를 피하고 수많은 CCTV를 무력화시키며 그녀는 목표 지점인 VIP 룸으로 향했다. 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마침내 VIP 룸에 도착한 그녀는 테이블 및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쌀알 만한 크기의 최첨단 도청 장치를 부착했다. 설치에 걸린 시간은 불과 10초 남짓. 그녀는 왔던 길을 그대로 거슬러 나와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 날 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다락방에서 헤드셋을 끼고 숨죽인 채 기다렸다. 곧 도청 장치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태석과 김 부장,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다음 재개발 사업의 특혜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번 건만 잘 처리되면 의원님은 다음 선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태산건설이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조태석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서연은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조태석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연은 이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태석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무력한 카페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심판자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조태석은 아직도 자신의 발밑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한 제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서연의 다락방은 거대한 정보 전쟁의 지휘 통제실이 되어 있었다. 벽에는 태산건설의 조직도와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가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수집된 증거 자료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조태석의 제국을 해부하고 가장 치명적인 공격 지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날카로운 칼이 여러 자루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무작정 모든 증거를
세상에 던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고 증거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정교한 연쇄 공격을 계획했다. 첫 번째 공격은 여론을 움직여 조태석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공격은 사법 시스템을 움직여 그의 숨통을 법적으로 끊어놓는 것이었다. 그녀는 먼저 언론에 흘릴 정보를 선별했다. 뇌물이나 비자금 같은 복잡한 금융 범죄는 대중의 즉각적인 분노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그녀는 태산건설이 최근 완공한 공공도서관의 내부 공사 자재 명세서와 실제 납품된 저급 자재의 비교 데이터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익명의 이메일로 한 사람에게 보냈다. 대형 언론사의 스타 기자가 아닌 작지만 강직하기로 소문난 인터넷 언론 진실의 눈소속의 강민호 기자였다. 그는 외압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비리를 파헤치는 것으로 유명했다. 서연은 그라면 이 자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 확신했다. 두 번째 공격 대상은 검찰이었다. 서연은 조태석과 국회의원 사이에 뇌물거래 녹취 파일과 비자금 장부를 따로 묶었다. 이 증거는 부패한 권력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이 자료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최진혁 검사에게 보냈다. 그는 재벌 저격수라 불릴 만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있어 타협이 없는 인물이었다. 자료는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여러 국가의 서버를 경유하는 우회 경로를 통해 발송되었다.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서연은 이제 체스판의 말을 움직인 뒤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는 체스 마스터처럼 조용히 상황을 관망했다. 그녀가 쏘아 올린 두 발의 신호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 며칠 후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강민호 기자는 며칠 밤낮으로 서연이 보낸 자료를 분석하고 추가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마침내 그의 기사가 진실의 눈 홈페이지 메인에 걸렸다. 단독 태산건설 시민의 안전 위협하는 불량 자재로 공공 도서관 시공 충격. 기사의 파급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처음에는 작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였지만 내용의 구체성과 증거의 명확성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특히 아이들을 도서관에 보내던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같은 시각 최진혁 검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녹취 파일을 듣고 있었다.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조태석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 검사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그는 오랫동안 태산건설을 주시해왔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온 셈이었다. 그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내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조태석이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법의 그물은 소리 없이 하지만 촘촘하게 조태석을 향해 펼쳐지기 시작했다. 조태석은 처음에는 언론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늘 있던 일이라 생각하고 홍보팀을 시켜 적당히 막으면 될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사태는 그의 예상을 벗어나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계약을 앞두고 있던 대형 프로젝트들도 보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서연의 계획 중 일부에 불과했다. 외부에서의 공격이 시작되자 그녀는 이제 내부를 흔들 차례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태석의 가장 큰 약점이 의심과 불신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태석과 김 부장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서연은 대포폰을 이용해 조태석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발신자 추적은 불가능했다. 당신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가장 믿는 자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비밀을 팔아 자신의 도박 빚을 갚으려 한다. 문자 메시지는 결정적이었다. 조태석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김 부장이었다. 그의 도박빚 문제는 조태석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언론에 터져나온 불량 자재 문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김 부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태석의 눈에 핏발이 섰다. 그날 밤 조태석은 김 부장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렀다. 김 부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아첨하는 얼굴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조태석의 싸늘한 눈빛과 육중한 야구방망이였다. 조태석은 대화도 없이 김 부장의 다리를 내리쳤다. 비명과 함께 김 부장은 바닥에 쓰러졌다. 내 놈이구나. 내 뒤통수를 친 쥐새끼가. 조태석은 쓰러진 김 부장을 짓밟으며 으르렁거렸다. 김 부장은 고통 속에서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회장님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회장님을 맹세합니다. 하지만 의심에 사로잡힌 조태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폭행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김 부장은 만신창이가 된 채 버려졌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자신은 개처럼 충성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뿐이었다. 그의 눈에 조태석에 대한 충성심 대신 깊은 원망과 복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조태석은 김 부장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낸 셈이었다. 그리고 그 잘려나간 팔은 이제 자신을 향하는 칼날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다락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든 작은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며 견고해 보였던 태산 제국을 송두리째 삼키려 하고 있었다. 조태석의 제국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신음하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태산건설의 비리를 폭로했고 검찰의 수사망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주가 폭락과 계약 파기로 인해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견고했던 성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조태석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돈과 협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언론은 그의 회유를 거부했고 수사를 진행하는 최진혁 검사는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김 부장을 의심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내부의 결속력만 약해졌을 뿐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 북카페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했고 그녀 혼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대체 누구냐 넌? 대체 정체가 뭐야? 조태석은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는 끈적한 불안과 편집증적인 의심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서라도 이유령 같은 적의 실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는 뒷세계에서 가장 어둡고 은밀한 정보상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전직 국정원 요원 부패한 군 간부 돈이라면 어떤 비밀이든 팔아넘기는 자들. 그는
수십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진짜 과거를 추적해달라고 의뢰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다. 며칠 후 한 통의 연락이 왔다. 그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것으로 유명한 퇴역군 정보사령부 소속 박대령이었다. 그는 군의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불명예 제대했지만 여전히 군 내부의 정보 라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태석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은밀한 만남을 제안했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항구의 낡은 창고에서 박 대령은 조태석에게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조태석은 초조하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공식적인 기록 대신 여러 정보 조각들을 꿰어 맞춘 듯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가명에 가까웠다. 그녀의 진짜 신원은 군 최고 등급 기밀로 묶여 있었다. 그녀는 해군 특수전 전단 UDT CAL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팀장이었으며 해외 비밀 작전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유령 코스트였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이끌던 팀이 최정예로 불리는 707 특임대조차 꺼리는 가장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테러 요인 암살 적진 침투 및 정보 수집 등 그녀의 작전 기록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국가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인간 병기였다. 조태석은 보고서를 쥔 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다. 카페에서 보여준 신기에 가까운 제압술, 자신의 보안망을 농락한 해킹 실력, 그리고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정교한 전략까지.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진짜 공포라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뒷골목 깡패나 부패한 정치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그녀는 혼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괴물이었다. 조태석은 자신이 거대한 호랑이의 꼬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오래가지 않았다. 극도의 공포는 곧바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일개 군인 출신 계집이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사실에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그래, 네가 유령이라고. 조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지. 네가 아무리 날고기는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혼자서 수십 수백 명을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다. 네가 잘하는 그 그림자 노름은 이제 끝이야. 그는 더 이상 머리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전략에 말려드는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싸우기로 했다. 바로 압도적인 힘과 폭력으로 모든 것을 짓뭉개는 것이었다. 그는 이서연을 자신의 영역, 즉 법이 닿지 않는 무법지대로 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조태석은 즉시 자신의 가장 충성스럽고 잔인한 부하들을 소집했다. 그는 이서연의 사진을 던져주며 명령했다. 이 여자를 산채로 내 앞에 끌고 와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좋다. 그녀를 유인할 완벽한 덫을 만들어. 이것은 전쟁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생존을 위한 처절함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걸고 한 여자와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태산건설이 소유한 외곽에 버려진 건설 현장이
마지막 결전의 장소로 선택되었다. 이제 무대는 마련되었다. 유령을 잡기 위한 거대한 덫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조태석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원시적이고 직선적이었다. 그는 이서연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 겁에 질린 채 의자에 묶여 있는 늙은 건물 주인의 모습이었다. 사진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오늘 밤 자정 외곽 제3건설 현장.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이 늙은이는 내일 아침 시체로 발견될 거다. 서연은 사진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조태석이 이런 비열한 수를 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이성은 마비되고 궁지에 몰린 짐승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측 가능한 행동이었다. 인지를 잡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영역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것. 그녀에게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조태석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방식대로 움직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즉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그녀가 꺼내든 것은 총이나 폭탄 같은 화려한 무기가 아니었다. 야간 투시경 소음이 거의 없는 특수 제작된 등반 장비, 그리고 적의 통신을 교란하고 감청할 수 있는 소형 장비가 전부였다. 그녀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자정이 되기 한참 전 이서연은 이미 제3건설 현장 근처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캄캄한 밤이었다.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건설 현장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해골처럼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을 통해 현장 곳곳에 배치된 조태석의 부하들을 확인했다. 어림잡아 30명 남짓. 그들은 어설프게 손전등을 비추며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그들의 배치에는 전략이 없었고 사각지 대투성이었다. 조태석은 건물 5층의 넓은 공간에 조명을 밝혀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서연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건물의 가장 어두운 뒷면으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그녀는 와이어와 등반 장비를 이용해 소리 없이 건물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중력을 거스르는 거미처럼 가볍고 민첩했다. 그녀는 경비가 가장 허술한 7층으로 잠입했다. 이제 사냥은 위에서 아래로 시작될 것이었다. 첫 번째 사냥감은 6층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부하였다. 서연은 그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목의 경동맥을 정확히 눌렀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그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다 눕히고 그의 무전기를 빼앗았다. 이제 그녀는 적의 눈과 귀를 모두 갖게 되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건물 내부를 이동하며 조태석의 부하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자, 뒤에서 나타난 그림자에 목이 졸려 기절하는 자,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부하들은 자신들의 동료가 비명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답해. 무전기 너머로 조태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CCTV 화면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이 빼앗은 무전기를 통해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조태석의 부하들 전체에게 방송되고 있었다. 너희들의 회장은 이미 끝났다. 지금이라도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계속 저항한다면 너희는 모두 그의 범죄에 대한 공범으로 체포될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심리전은 효과적이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적에게 공포를 느끼던 부하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이곳에 왔을 뿐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않았다. 몇몇은 슬그머니 무기를 버리고 어둠 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조태석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마침내 5층에는 조태석과 그의 마지막 남은 충신 몇 명만이 남았다. 서연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6층에서 뛰어내려 창문을 깨고 그들의 앞으로 착지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등장에 남은 부하들은 경악했다. 그들은 허둥지둥 총을 겨눴지만 서연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그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순식간에 일어나 팔꿈치로 다른 한 명의 턱을 가격했다. 마지막 남은 자가 쏜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았다. 전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 이제 넓은 공간에는 서연과 조태석 단둘만이 남았다. 조태석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 그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발버둥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쳐서 칼을 떨어뜨리고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조태석은 바닥에 쓰러져 개처럼 기침을 해댔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말한 교육은 이걸로 끝이다. 조태석. 그녀는 쓰러진 조태석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 그리고 인질은 걱정하지 마. 네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1시간 전에 이미 내가 구출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니까. 넌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야. 그 말은 조태석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패배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마지막 카드마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익명으로 신고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어깨의 상처를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잠시 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은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조태석과 그의 부하들을 발견할 뿐이었다. 한 시대의 악인이 그렇게 몰락했다. 이서연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건설 현장은 곧이어 도착한 경찰 병력으로 가득 찼다. 경찰들은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때 뒷골목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조태석이 비참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조태석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집단 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로 전원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태산건설이라는 거대한 둑에 생긴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진짜 홍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최진혁 검사가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 검사팀은 조태석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 새벽 태산건설 본사와 조태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들은 이미 서연이 제공한 내부 자료를 통해 모든 증거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조태석 측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은 단 1초도 주어지지 않았다. 압수된 컴퓨터와 서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정관계 로비 장부가 쏟아져 나왔다. 언론에 보도된 불량 자재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산건설의 이름으로 자행된 수많은 범죄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주가 조작 분식 회계 입찰 비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얽힌 부동산 투기까지. 조태석의 제국은 정의가 아닌 탐욕과 부패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서연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태석에게 버림받고 만신창이가 되었던 김 부장은 검찰의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그리고 조태석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의 증언은 조태석의 범죄를 입증하는 마지막 목과도 같았다.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조태석에게서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태산건설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자 그 그늘에 숨어 기생하던 수많은 벌레들이 햇빛 아래로 드러난 것이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며 부패한 권력의 고리들이 하나둘씩 끊어져 나갔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서연은 역설적으로 가장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북카페 사유의 숲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어깨의 총상을 스스로 치료하고 깨졌던 유리창을 새로 갈았다. 벽에 칠해졌던 붉은 페인트, 자국도 깨끗이 지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카페는 다시 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태산건설의 몰락과 함께 그녀의 카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도 거짓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를 걱정했던 단골 손님들은 따뜻한 위로와 함께 그녀를 찾아주었다. 그들의 평범한 안부 인사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조태석에 대한 재판은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만한 태도를 보였지만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횡령 뇌물 공여, 범죄 단체 조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서연은 카페 창가에 앉아 새로 들어온 책을 읽고 있었다. 카페의 낡은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일장에서 그녀가 구해주었던 노부부가 들어섰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밝은 얼굴이었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생각이 나서 들렀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말없이 화분을 받아들고 카운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었다. 어서 오세요. 날이 추운데 따뜻한 대추차 한 잔씩 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스한 온기가 배어 있었다.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카페 안에는 다시 향긋한 차 냄새와 책 냄새가 가득 찼다. 카페 한쪽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에서는 조태석의 재판 결과를 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쪽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과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노부부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정의나 영웅 대접이 아니었다. 그저 상식이 통하고 약자가 부당하게 핍박받지 않는 세상. 그녀가 사랑하는 이 작은 공간의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조태석에게 내렸던 그녀의 교육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시 사유의 숲을 지키는 주인으로 돌아왔다. 길고 치열했던 싸움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유령은 잠들었고 한 여자의 고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